대선의 피로감이 채 가시지 않은 아직까지도 이 정권 교체가 실감나지 않는 참으로 정신없는 시간이 지나가는 가운데 차기 정부의 대북 정책을 정말 진지하게 성찰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한다는 게 왠지 아직까지는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또 게을리하지 말아야 되는 상황인데 오늘 발표문을 보니까 마치 정권 교체를 미리 알고나 있었다는 듯이 거침없이 써져 있긴 이 발표문들은 기이하기까지 합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준비된 발표문이 나올 수 있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권 교체 전에 썼는데.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냥 이렇게 편집 기술이 좋으니까 저 같은 사람 어떻게 벌어먹고 살지 난감합니다. 그래서 빛을 보면서 읽다가 몇 가지는 너무 어려워서 무슨 말인지 도저히 모르겠고 또 제가 공부가 조금 더 필요하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또 홍익표 의원님께서 발표는 앞으로 정책에 지금 참여하고 계시기 때문에 더더욱 좀 주의해서 봤습니다. 덧붙이고 싶은 말씀은 사실 대선에 있기 전에 올해 초부터 저도 미국, 중국 돌아다니면서 꽤나 쏟아내면서 차기 정부의 어떤 갈 길을 나름 고민해봤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우선 미국과 중국의 전략적 관심의 가장 포인트가 뭐냐, 가장 키워드가 뭐냐. 제 결론은 이렇습니다. 미측에서 나눈 대화를 토대로 해보면 미국은 동아시아에서 세력 균형이 지금 무너져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뿐만이 아니고 중국이 이제 갖고 있는 새로운 어떤 영향력 또 군사력은 이미 미국이 20년 전에는 거의 유일하게 누리던 독점적인 기술들이거든요. 이걸 지금 중국이 다 갖고 있습니다. 걸프전 때 나왔던 스텔스 전투기, GPS 위성 항법 장치, 정밀 타격 무기, 우주 전력 이걸 지금 중국이 다 갖고 있다는 점에서 미국의 전략가들이 상당한 위기감을 갖고 있더라고요. 세력 균형이 무너졌다. 그러면서 대체로 예견하고 있는 전력은 앞으로 20년은 일단은 양적으로 압도하고 20년 후에는 질적으로 압도하겠다. 이런 어떤 전략이 구체화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걸 이름하여 서드 옵셋 스트래티지 3차 상세 전략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여기에 지금 개발비로만 투입된 게 약 380억 달러. 그 중에는 무슨 기술인지 아직 내용도 밝혀져 있지 않은 것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결국 최근에 한반도의 전략 자산의 급격한 배치, 사드가 끝이 아닐 겁니다. 또 배치될 거, 다른 무기들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차기 정부 초기에 아마 의중을 드러낼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 전략 자산의 한반도 전진 배치와 그 다음에 한미일 군사 통합, 전략적인 일체화 이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어떤 군사력의 투사 방식뿐만 아니라 그 양적, 질적 체제에 상당한 재편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일단은 전략 자산의 양적 증가로 이어지고 두 번째는 질적인 도약. 이렇게 하면서 부상하는 중국에 대해서 확실한 억제력을 미리 구축하겠다. 나중에는 따라오지 못할 기술로 중국을 멀찌감치 격차를 벌려버리겠다는 이런 어떤 전략들이 상당 수준에 이르렀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 이랬을 때 우리에게 가해지는 도전은 주권의 위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반도의 안전, 안보 또 방위의 문제를 우리의 어떤 주권의 경계선 너머로 확장이 되고 국제화됨으로써 사실상 우리가 우리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우리가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공간이 자꾸 잠식당하고 있다는 게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차기 정부에서 주목해야 될 것은 견고한 주권의 토대로 시급히 더 강화하면서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운명을 개척할 수 있는 주도성을 높이는데 우선 정책적인 주안점을 두어야 된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반도 안보의 국제화 현상은 아직까지는 연구가 덜 된 분야입니다만 앞으로 유심히 봐야 될 게 주한미군 사령관 커티스 사령관이 최근에 한국 정부를 가장 강하게 압박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이제 사드 배치가 됐고 한일 정보보호 협정이 체결이 됐고 그 다음 순서로 우리 정부에 가하고 있는 압박은 유엔사 회원국 9개국과
한국이 전부 소파 협정, 즉 주둔군 지휘 협정을 체결하라는 요구사항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한미 동맹은 지금까지 아까 발제문에도 동맹 얘기를 홍익표 의원님께서 하셨습니다만 간단합니다. 한미 연합사령부라는 틀을 통해 가지고 아주 심플하게 운영되는 체제인데 9개국하고 주둔군 지휘 협정이 확대가 되면은 이제는 터키 같은 나라들도 들어가 있는데 과연 이게 우리하고 혈액형이 맞는 나라인지 피를 섞을 수 있는지 이런 면에서 매우 복잡한 문제를 유발하게 될 것이고 또 그런 협정이 체결되어야만 일본의 유엔사 후방 기지를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라이센스가 나온다는 점에서 한반도 안보의 어떤 그 기본 토대에 변혁을 시도하고 있다. 단지 박근혜 정부에서도 일부 유보시킨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아직 가시화되지 않은 것이다. 이런 점에서 결국은 미국이 한반도로 이 서태평양으로 전진해 들어오고 있는 힘은 제가 보기에는 조선 초기에 일본의 부상, 일본의 새로운 항해술, 선박 건조술이 예사롭지 않았던 것이 결국은 이제 100년 후에 임진왜란으로 이어졌고 또 임진왜란 이후에도 끊임없이 절치부심하던 일본이 또 300년 후에 재차 전개해 들어왔듯이 지금 미국이 일본하고 같다고는 할 수 없으나 새로 전개되는 힘의 원천, 힘의 성격, 그 본질은 새로운 어떤 현상이고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항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중국의 상황을 보면 한반도에서의 어떤 모종의 사태 또는 동아시아의 불안이 지금까지 쌓아놨던 성장의 성과를 상당 부분 잠식하면서 중국을 위기로 몰아갈지 모른다는 경계심을 계속 표출하고 그러면서 동아시아의 안정, 지금의 어떤 발전의 지속 이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상당히 민감한데 그 중에서도 제가 중국 학자들한테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는 미국이 일방적으로 북한을 선제 공격할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를 걱정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드 배치보다도 사실 더 우려하는 중국의 우려 사항이 바로 미국의 일방적 행동이더라고요. 그 뒤에 4월에 미중 정상회담이 있었고 또 상당 부분 협력하면서 또 경쟁하는 이런 가운데서 중국이 걱정하는 그 근원은 거슬러 올라가면 아편 전쟁 시대에 서구에 당했던 그 수모, 자칫 동아시아에서 주도권을 뺏기고 또는 해양과 공중에서 힘에서 밀리면서 뭔가 영향력이 축소되고 주도권을 상실당했을 때 100년도 더 된 그 시점에서의 어떤 그 수모와 또 후퇴가 재현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어떤 사고의 습관들이 계속 표출이 된다고 봤을 때 이것이 과연 논리적이냐 여부를 떠나서 제 생각에는 중국이 또한 그 미국의 압박에 절치부심하면서 그 100년 전의 수모를 되풀이하지 않겠다. 그런 관점에서 한반도 문제도 바라보고 있다. 그 사실은 100년 전이나 또는 뭐 그 이전이나 역시 지정학은 불변이구나 하는 어떤 그 느낌들을 많이 가졌습니다. 이럴 때 차기 정부에서는 제 생각에는 무언가 이렇게 강대국 정치의 양상이 있고 또 그와는 상이한 어떤 그 동아시아 국가들의 제3의 섹터도 존재해야 한다고 저는 봤을 때 무엇보다도 지금 세 가지가 준비돼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한반도 정세를 우리가 주도하겠다는 정권 차원의 높은 결의가 필요합니다. 아직까지 외교안보 인선이 끝나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청와대를 필두로 해서 각 그 안보 관련 기관들 또 부처의 이제 장차관들까지 포함해서 이 정권의 핵심 세력들이 우리가 이제 한반도를 정세를 주도하지 않으면 주도당한다. 그게 냉엄한 국제 질서다. 이런 사실을 명심하고 무언가 한번 적극적인 평화 전략으로 가보자. 과거에 보수 정권, 진보 정권 할 것 없이 미중 사이에서 어설픈 균형을 추구하는 소극적인 전략이 안주해서 주도당했다면 이제야말로 중견국가로서 우리가 한반도 주변 정세를 주도해야 된다. 무언가 좀 높은 수준의 결의가 있어야 되고 의견이 통일돼야 됩니다. 두 번째는 그러한 가운데서 나오는 행동 계획, 즉 액션 플랜이 조금 더 치밀하고 섬세하게 준비돼서 그대로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유능한 관료 집단, 전략가들을 또 결집해서
아까 외교안보 그 위원회라는 제안은 참 참신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게 이제 뭐 그 금융통화위원회 비슷한 거라겠죠. 한국은행에서 뭐 이런 급의 어떤 국가급 이상을 가진 외교안보에 이건 저는 전략가 집단으로 이해하게 되는데 매우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빈틈없이 우리가 주변 정세를 주도해낼 수 있는 정책적 실행력을 가질 수 있는 강한 어떤 엔진 하나를 장착해보자. 이런 취지라면 매우 좋은 그 발상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러한 장치가 정권 핵심부 내에서 방향이 설정되면 플랜으로 뒷받침하는 하나의 엔진을 좋은 성능을 갖춤으로써 그 뭔가 탄탄한 준비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세 번째는 제 생각에는 보다 담대하고 과감하게 국민 속으로 가서 정권이 뭔가 안보 외교 안보 정책을 주도하지만 국민 속에서 하나의 감동을 줄 수 있는 정책으로 승화돼야 된다. 이거는 저기 60년대 독일의 빌리 브란트나 70년대 이집트의 사다트 대통령이나 90년대 이스라엘의 라빈 총리나 이런 위대한 평화의 지도자를 보면 정작 자신의 정치적 불이익은 희생하면서 나의 정치적인 그 실패를 감수하고서라도 전 국민이 승리자가 되는 평화의 길을 선택한다는 것이고 본인은 정치적으로 실패했으나 역사 속에서 승리자가 된 이런 어떤 그 20세기 평화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평화의 길은 국내 정치적으로 불이익을 감수하는 정책이다. 결국은 이 정부가 국민들 속에서 어떤 정치적 불이익이 무릅쓰고서라도 그걸 기꺼이 감수하는 용기를 보여줌으로써 국민 자체가 승리자가 될 수 있는 이러한 감동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 그리고 결국 그 정권의 이익을 초월한 그런 어떤 그 담대한 실천으로서 하나의 평화의 질서를 구축하는 게 대한민국에서 전쟁을 예방하고 평화를 구축하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정권 내에서가 아니라 국민 속으로 들어가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잘하고 계십니다. 소통하면서 끊임없이 감동을 불러일으키는 이런 방식이 외교 안보에서도 강한 추동력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정권 초기에 1년 정도는 이런 정도의 어떤 그 성과가 나오고 다 내년부터는 뭔가 대외 관계에서도 하나 둘씩 구체적인 성과가 축적이 되는 결실을 맺는 이런 어떤 정부로 저는 가기를 원한다는 점에서 정의당은 단순히 어떤 그 진보의 가치를 공유하는 하나의 어떤 협력자일 뿐만 아니라 무언가 이 정부가 고삐가 느슨해지고 또 제대로 준비가 갖추지 않고 고장나 있을 때 강하게 또 견제할 수 있는 문재인 정부의 왼팔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이 조금 거시기 합니다. 예. 그렇게 생각하고 이 정부가 성공하는데 야당이 힘을 보태지 않을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정권의 성공보다 우리는 더 큰 꿈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강하게 견제할 수 있는 단단한 정당이 되겠다. 이게 이제 정의당의 입장이라는 걸 밝혀드리면서 간단하게 논평을 조금 길었습니다.